어, 지금부터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녹화를 하고 있다는 걸 좀 알고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수업에 해보려고 하는 것은 ASP.NET 스타트예요. 오늘은 처음 하는 거라 지금 시작하는 내용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몇 가지 그 C# 복습에 대한 내용들도 좀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좀 얘기하고 오늘 수업을 끝낼까 합니다. 자, 우리가 ASP.NET을 시작할 때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을 하고 있죠.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할 때는 시작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찾거나 아니면 여기 타일에 있는 값을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운영 체제를 잘 알고 있으면 여기에 타일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타일을 활용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 타일 활용을 좀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이 타일 활용하는 거 되게 쉬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액세스를 내가 여기다 등록하고 싶다. 그냥 드래그해서 여기 끌고 오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위치에 액세스 바로 가기가 여기에 타일에 배치가 돼 있죠. 그래서 다음에 실행할 때는 내가 별로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타일에서 액세스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너무 커서 배기가 싫다 그러면 오른 마우스 누르고 크기를 이렇게 조절해주면 이렇게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 없어진 경우에는 삭제할 때 시작 화면에서 제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타일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이 윈도우즈 운영 체제에서는 시작하는 게 굉장히 편리하니까 이 타일을 좀 많이 이용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나도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여기 타일에다 등록을 해두고 있죠. 비주얼 스튜디오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실행할 때는 잠깐 이 화면이 나오게 되겠죠. 이는 이제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과정입니다. 프로그램을 구동을 하고 나면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 상관없어요. 여기에서 여기 작업하던 걸 열고 싶으면 요 왼쪽 영역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뭔가 새로운 거 만들어 할 때는 요 오른쪽에 있는 시작을 누르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새롭게 처음 만들려고 하니까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템플릿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자주 사용하는 템플릿은 왼쪽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할 때는 그냥 현재 우리가 사용할 게 ASP.NET 웹 응용 프로그램 .NET 프레임워크이죠. 얘를 이용을 하면 되겠어요. 얘네들을 선택할 때 이 오른쪽에서 찾게 되는데 이 개수가 너무 많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위에서 언어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플랫폼 선택해주고 우리 지금 윈도우즈 운영 체제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서 프로젝트 형식을 웹 형식으로 선택을 해주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 중에서 ASP.NET 응용 프로그램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선택한 다음에 다음 누르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 새 프로젝트를 구성해 주는 화면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꼭 지정해야 될 게 있어요.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헬로 월드 ASP.NET이라고 하기로 하죠. 우리 뭐 강의록에는 ASP.NET 스타트라고 되어 있지만 이름을 이렇게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치의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으면 얘가 사용자 안에 있는 내 사용자 이름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찾을 때 불편하니 이건 늘 내가 알고 있는 위치에 저장을 해주기 바랍니다. 권장사항은 D 드라이브에 저장해 주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D 드라이브에 내가 폴더를 만들어서 하게 되는데 이 폴더를 쓸 때 특수 기호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빈칸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눌러서 내가 저장할 위치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어요. 필요하면 새 폴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위치에다가 저장을 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 위치에 이제 위치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지금 이제
그 솔루션 및 프로젝트를 같은 디렉토리에 배치가 돼 있는 이 체크가 표시가 돼 있는데 이 체크를 떼면은 프로젝트 이름과 솔루션 이름이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C# 프로그래밍을 할 때 솔루션은 뭘 하는 거라 그랬죠? 파일 이름? 파일 이름은 이제 조금 좀 개념이 약간 다른 건데 지금 저 솔루션은 뭘 하는 거냐면 프로젝트를 담는 상자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솔루션 안에는 프로젝트 여러 개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프로젝트 이름과 솔루션 이름이 같으면 그 우리 윈도우 그 탐색기에 봤을 때 탐색기 내에 일단 솔루션 이름으로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솔루션 이름으로 지금 D 드라이브에 지금 프로그래밍 밑에 그 ASP.NET 2020 2학기 그 안에 이렇게 만들어져요. 안쪽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같은 곳에 하면 이렇게 한 단계로 끝나는데 만약에 솔루션과 프로젝트를 그 이름을 달리 가져가게 되면 자, 솔루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영역이 하나가 더 만들어져요. 그 안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웹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웹의 경우에는 하나의 솔루션 안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넣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웹은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솔루션에 하나의 프로젝트가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솔루션 및 프로젝트를 같은 디렉토리에 배치합니다. 내가 저 동영상 들어있는 곳에 보면 저기에 체크가 돼 있을 때와 돼 있지 않을 때 그 폴더 구조를 캡처를 두 가지를 해놨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웹에서는 보통은 여기에 체크를 해둡니다. 그 다음에 만들기 누르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그 새 ASP.NET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기라고 하는 창이 나오게 될 텐데 여기에는 비어있는 상태로 할 수도 있고 웹폼을 추가한 상태로 할 수도 있고 MVC 패턴 형태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 API를 이용하는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단일 페이지 응용 프로그램 형태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기에서는 우리는 웹폼을 쓸 텐데 그 웹폼 들어있는 형태로 만들 텐데 초기에는 일단 비어있는 상태로 만들기로 하죠. MVC 패턴은 우리가 2학년 2학기 JSP를 다룰 때 MVC 패턴은 좀 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비어있음 상태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기 버튼을 누르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시간은 걸리지만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내용 구성 요소들을 포함을 시켜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이후의 작업들이 굉장히 편리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만들어지고 있네요. 자, 이 상태가 우리 그 프로젝트 작업을 하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을 여러분들이 캡처해가지고 제출하면 그 1주차 과제가 되는 거였죠. 1주차 과제를 내지 않은 학생은 나한테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솔루션이 그 헬로 월드 ASP.NET이고 프로젝트 이름이 따로 없이 곧바로 이제 여기에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지금 아무런 페이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들어있는 것은 웹.config 한 개가 들어있죠. 자, 이 웹.config를 따당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클릭만 해도 나오네요. 이런 형태로 웹.config가 나와요. 웹.config는 웹에 대한 컨피규레이션입니다. 컨피규레이션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설정 이런 뜻이에요. 웹에 대한 설정을 해주는 것이 web.config라고 하는 파일입니다. 내가 만든 홈페이지에는 내가 만든 웹사이트에는 어떤 그 작동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이전에는 웹.config 속에는 system.web이라고 하는 요만큼만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 .NET 프레임워크 4.6 이후로 여기 12번 줄부터 21번 줄까지 이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됐어요. 쟤네들이 추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좋아지는 점도 있지만 우리가 그 나빠지는 점도 있어요. 얘가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그 클래스가 추가가 됐을 때 클래스끼리 하나의 폴더 속에 쭈르륵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살아 있으면 클래스도 하나의 페이지처럼 여기에 쫙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요게 개수가 너무 많아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 방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방식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요만큼을 그냥 아예 지워버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web.config에는 보면 system.web만 딱 들어가 있도록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겁니다. 물론 차후에 이 web.config도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서 저기 있는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되기도 합니다. 자, 요만큼 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요걸 저장을 하기로 하죠.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를 잠깐 빠져나갔다 오거나 아니면 여기에 해당되는 그 웹사이트를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미 그 비주얼 스튜디오 띄워놨으니까 다시 열까요? 아니면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빠져나갔다가 시작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실행을 해서 이렇게 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기존에 있는 걸 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이용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얘를 이용하지 말고 그냥 그 웹사이트 여는 방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누르겠습니다. 이 아래쪽 보이죠? 얘를 누르면 우리가 지금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비주얼 스튜디오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파일, 열기, 웹사이트, 파일, 열기, 웹사이트 얘를 실행하도록 하죠.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은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열기 웹사이트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어느 위치에 있는 걸 열 건가 하는 걸 보여줘요. 우리가 방금 만든 것은 hello world ASP.net이죠. 요거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얘를 열기 누르겠습니다. 잠깐 기다리면 이제 웹사이트가 열리는데 여기 봤더니 아까랑 좀 달리 생겼어요. 이 bin이라고 하는 폴더도 만들어져 있고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져 있고 패키지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져 있고 뭐 프로퍼티도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좀 이상하더라. 아까 못 보던 것들이 몇 가지가 들어갔네요. 얘네들은 이제 .net에서 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자동으로 추가하는 거라 얘네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솔루션이 있는데 보통 우리 저기 웹에서는 솔루션 이용하지 않는 걸 권장합니다. 얘네들은 그냥 무시하세요. 얘네들은. 자, 웹.config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거죠. 웹.config는 이와 같이 들어 있습니다. 내용이. 우리가 아까 전에 다 빼버리고 조금만 남겨놓은 요만큼만 남겨놓은 상태죠. 자, 웹사이트는 여러 개의 웹페이지가 존재한다 그랬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다가 그 웹페이지를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웹페이지는 우리 윈도우즈 폼하고 얘기하듯이 웹폼이라고 그래요. 웹폼을 추가할 때는 여기에 솔루션 이름 hello world ASP.net이죠. 여기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추가 그리고 웹폼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그러면 곧바로 이렇게 웹폼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이 방법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방법을 권장하느냐? 여기 솔루션에서 추가, 새 항목 추가로 들어가는 방법을 권장을 합니다. 새 항목 추가. 그래서 새 항목 추가하면 이런 새로운 대화 상자가 열려요. 지금 현재는 HTML 파일을 추가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지금 HTML 페이지가 템플릿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HTML 쓰지 않고 웹폼을 쓰겠습니다. 언어를 봤더니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비주얼 C샵으로 언어를 바꾸도록 하죠. 그래서 비주얼 C샵 웹폼. 그러면 이 이름이 여기 default.aspx라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이름을 디폴트 저런 형태로 두는 것은 그렇게 권장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도록 하죠. 그래서 헬로 월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다른 파일의 코드 입력, 마스터 페이지 선택 얘네들은 좀 다루도록 하겠는데 다른 파일의 코드 입력 요런 것들을 우리가 윈도우 할 때도 사실은 썼어요.
윈도우에서 보면 디자인 파일과 소스 파일, C# 코드 파일이 다른 폴더에 들어있는 것들을 뭐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는 사람? 디자인 화면과 C# 소스 코드를 별도의 파일로 만들었다. 그런 용어를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는 사람? 대답 좀 하기. 기억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그런 것들을 이제 코드 비하인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코드 비하인드. 이번 강의에 의해서도 그 뒤쪽에 보면 코드 비하인드 그런 용어가 있을 거예요. UI와 C# 코드를 분리해 놓는 거 그런 것들을 코드 비하인드라고 부르는데 그 코드 비하인드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NET 플랫폼의 특징이에요. 그 코드 비하인드가 돼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디버깅 하는데 무지무지하게 편리한 방법입니다. 게다가 마스터 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요 .NET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웹사이트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다른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서. 다른 쪽은 이런 기능들이 없습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근데 이제 마스터 페이지는 이번 학기 끝부분에서 우리가 다룰 것이고 다른 파일의 코드 입력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이따가 다시 살펴보기로 하죠. 추가 누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Hello World ASPX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졌네요. 이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얘를 살짝 펼쳐보면 ASPX가 있고 여기에 CS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C# 프로그래밍이 들어있고 여기에는 디자인이 들어있어요. 자, 요만큼을 우리가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웹폼을 선택함으로써 이만큼이 들어있는데 이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볼까요? 자, 여기 봤더니 HTML 태그 시작, HTML 태그 끝이에요. 자, 헤드 태그 시작, 헤드 태그 끝. 헤드 태그 안에 타이틀 태그 시작, 타이틀 태그 끝.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헤드 태그 밑에는 바디 태그 시작, 바디 태그 끝이 있어요. 내부에 폼 태그 시작, 폼 태그 끝, 디브 태그 시작, 디브 태그 끝 이렇게 들어있네요. 자, 얘네들을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만들어진 언어를 뭐라고 그런다? 여기 있잖아, 여기. HTML이요. 이걸 HTML이라 그래요. HTML은 웹사이트에 화면에 뭐가 어떻게 나타날 건지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요 위쪽에 1번 줄이 이렇게 두 줄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을 우리 GC어 그렇게 불러요. GC어. GC어는 우리 웹사이트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설정해주는 뭔가 거기에 해당돼 필요한 정보들을 지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GC어의 약속은 부등호가로 %@로 시작하고 부등호가로 닫기로 끝나요. 노랗게 돼 있는 이 부분이 GC어 시작, 이 부분이 GC어 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GC어가 통용되는 범위를 지정합니다. 페이지라고 돼 있네요. 우리 웹사이트는 웹페이지 여러 개가 놓여 있는 공간을 웹사이트라고 불렀죠. 그러면 저게 GC어가 페이지로 돼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지금 해당되는 요 페이지 전체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게 돼요. 뒤에 봤더니 랭귀지는 C#, 랭귀지 꼴 C#.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C#이다. 이걸 알려줘요. 그 다음에 오토 이벤트 와이어 이퀄 트루. 여기는 자동으로 이벤트가 그 동작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를 true로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는 그걸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코드 파일은 우리 코드 비하인드에서는 별도의 파일에 C샵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이 페이지와 관련되어 있는 C샵 코드는 요걸로 이놈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herit equal hello world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hello world라고 하는 이름을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이 hello world는 나중에 클래스로 이제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아져야 돼요. 우리가 그 클래스를 다룰 때 OP를 다룰 때 파셜 클래스, 부분 클래스를 다뤘는데 디자인과 C샵이 두 개가 합쳐져야 온전한 클래스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이 ASP.NET에서도 동작이 돼요. 사실은 우리 눈에는
얘가 helloworld.aspx, helloworld aspx처럼 CS 이게 두 개밖에 안 보이지만 얘네들이 나중에 보면 helloworld.aspx. 그 designer.cs라고 하는 파일로 바뀌어요. 얘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그래서 그 파일과 이 파일 두 개가 합쳐져서 온전한 파일을 구성한다. 그래서 partial 클래스가 되는데 이 inherit는 내가 어떤 클래스의 부분인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별거 없어요. 자, 잠깐 여기에서 요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봤더니 지금은 소스가 눌려져 있네요. 여기는 디자인 소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에 화면에 디자인 소스가 나타난다. 이 디자인 소스는 HTML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근데 엄밀하게 보면 우리 ASP.NET에서 사용한 것은 완벽한 HTML 코드는 아닙니다. 얘네들은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하기로 하죠. 자, 여기다가 디자인을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샥 바뀌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몇 개의 네모 박스가 위에 보일 거예요. 하나는 이제 그 바디 태그 안쪽에 있는 얘는 폼 태그, 요 안쪽에 있는 얘는 디브 태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폼 태그, 바디 태그, 폼 태그, 디브 태그 이런 네모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이 디자인 화면에서는 이 도구 상자에 있는 요런 것들을 불러다 쓸 수가 있어요. 가져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 화면에서. 근데 얘네들을 여기 엉뚱한데 요런 데다 갖다 놓게 되면 요런 문제가 생겨요. 얘네들은 늘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네모 안쪽에다 배치를 해야 됩니다. 자, 나누기를 누르면 위쪽엔 디자인 소스, 아래쪽엔 디자인 화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내가 디자인을 함과 동시에 걔네들이 소스 코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볼 수 있는데 이 방법이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모니터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오히려 여기에 작업 공간이 짧아져 가지고 작업하는 게 오히려 불편해요. 그래서 보통의 모니터의 경우에는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잠깐 실습의 목적상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볼까요? 초보자들은 디자인 화면에서 작업을 합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있는 것처럼 강의록에 있는 것처럼 이 영역에 우리는 컨트롤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자, 커서가 여기에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때 도구 상자에서 텍스트 박스를 따당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텍스트 박스가 들어왔네요. 거기에 맞춰서 이쪽에 보니까 나는 타이핑 하나 한 적 없는데 여기에 디자인 소스에 봤더니 이상한 태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텍스트 박스가 들어있네요. ASP 텍스트 박스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ASP 텍스트 박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용자 지정 태그라고 부르는 건데 HTML5의 태그는 아닙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온 태그예요. 그래서 쟤네들은 JSP나 이런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에서는 이대로 쓸 수 있죠. id는 이 태그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run as 서버는 run 동작되다 at 어디에서, 그래서 그 뒤에 값은 서버죠. 서버에서 동작된다.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 서버 컨트롤 그렇게 부릅니다. ASP.NET은 서버에서 동작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쟤네들도 서버 컨트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다 옆에다가 도구 상자에서 버튼을 따당 더블 클릭해 보죠. 그러면 여기 옆에 이렇게 버튼이 들어온 걸 볼 수 있고 여기에 별도로 새롭게 한 줄이 더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줄이 바뀌었는데 여기는 같은 줄에 있지. HTML에서는 엔터키가 그냥 빈칸이랑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줄을 바꾸려면 아래쪽에서 엔터를 치면 됩니다. 딱 엔터를 치면 여기 BR 태그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BR 태그가.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도구 상자에서 레이블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엔터를 한 번 더 치고 레이블을 한 개 더 추가하기로 하죠. 자, 그랬더니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 요만큼 디자인을 넣었던 것들이 요만큼의 디자인 소스로 이렇게 반영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추가를 하는 것들을 달리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 소스 코드로 입력해도 됩니다. 그건 좀 이따가 볼까요? 여기에서 엔터를 한 번 더 치고 여기에서 도구 상자
내가 이렇게 추가하면 여기에서도 추가가 됩니다. 이런 형태로. 그리고 여기에 추가된 건 여기 버튼을 여기 아래 딱 누르면 추가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별개로 우리가 여기에다가 뭔가를 나는 소스 코드에 익숙하다. 그러면 얘네들을 내가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할래. 이렇게 넣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래쪽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얘를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디자인 화면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걔네들이 그 디자인 소스에 반영이 되고 디자인 소스에 작업을 해놓으면 걔네들이 디자인 화면에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만큼 디자인을 했으면 이번에는 속성값을 정의를 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버튼의 속성값, 그 중에서 텍스트 속성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 값에 클릭이라고 바꿔보기로 하죠. 그랬더니 여기에 그 버튼 안에 나타나는 글자가 클릭이라고 바뀌었네요. 자, 요 위치는 저 레이블인데 레이블은 지금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 대신에 우리가 입력 내용 이렇게 넣어두기로 하죠. 여기는 이제 결과가 출력될 위치라서 이번에는 여기 있는 내용을 싹 지워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레이블에 양쪽으로 꺽쇠가루가 붙어 있네요. 웹에서는 여기에 컨트롤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얘네들을 그 레이블이 있는 위치에 텍스트로 아무것도 없으면 이와 같이 꺽쇠가루를 통해서 여기에 컨트롤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얘도 우리가 글을 바꾸어서 작업 끝 해두기로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 요만큼 한 상태에서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 자, 여러분들은 꼭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 이렇게 눌러주기 바랍니다. 단축키로는 컨트롤 F5. 디버깅 시작하지 마세요. 디버깅 시작은 디버깅 할 때만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실행하는 녹색 버튼 있죠. 얘를 하면 디버깅 시작에 해당이 돼요. 얘 누르지 마세요. 자,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 이걸 통해서 실행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 중단점 집어넣고 디버깅 하는 일들이 필요한데 그때만 디버깅 시작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 그러면 얘네들이 현재 그 결과가 마이크로 엣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마이크로 엣지가 실행이 되면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로컬 호스트는 내 컴퓨터 그랬죠. 로컬 호스트 뒤에 있는 57931이라고 하는 이거는 무슨 값이죠? 얘를 뭐라 그런다? 컴퓨터에서 IP 주소 뒤에 붙인 것을 뭐라 그런다? 대답. 틀려도 돼. 강동민, 저걸 뭐라 그런다? 강동민, 뭐라 그런다? 안 들려. 박연수, 쟤를 뭐라 그런다? 저번 주에 한 건데 이걸 모르면 안 되는데. 포트 번호. 내 컴퓨터의 57931 포트로 접근한다. 포트 번호.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네. 이제 클릭을 눌러보겠습니다. 클릭. 아무리 눌러도 아무런 동작이 안 일어나요. 그죠? 요거는 왜 그러느냐? 이벤트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벤트,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사건, 사고. 사건이 발생하면 뭔가 일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 일처리 해주는 애를 이벤트 핸들러라고 그러고 걔네들은 메서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벤트에 해당되는 이벤트 핸들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이벤트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컨트롤이 여기 버튼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버튼 컨트롤에 우리 C# 코드를 해줘야만 우리가 그 정상적인 그 동작이 일어날 거예요. 자, 이제 이 실행창을 없애도록 하고 이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벤트는 버튼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 아래쪽이 우측 하단이 얘네들을 속성창 그랬죠. 여기에서 요게 그 저기 스패너 모양 있는 여기에다 마우스 올리면 속성 그러고 그 옆에 번개 모양에다 마우스 올리면 이벤트 이런 말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자, 이 버튼에 해당되는 지정할 수 있는 속성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버튼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는 이벤트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버튼에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벤트는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입니다. 이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에 해당되는 이벤트 핸들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자인 화면에서 이 버튼을 따당 더블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C# 코드가 펼쳐지면서 이벤트 핸들러의 기본 틀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에서 버튼 1 얘가 뭐라고요? 버튼 1이 뭐다? 버튼 이름이요. 컨트롤의 이름, 버튼의 이름. 이 클릭이 뭐다? 클릭했을 때 나온 이벤트요. 이벤트 이름. 즉, 이벤트 핸들러는 컨트롤 이름, 그리고 이벤트 이름, 이런 형태로 이벤트 핸들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C# 코드를 보면 딱 이것만 봐도 버튼 1에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행되는 코드들이구나. 우리가 그냥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전에 이 내용은 우리가 OP 시간에 우리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 중에 샌드는 뭘 하는 거다? 오브젝트 샌드는 뭐다? 보내기. 보내준 컨트롤 이름. 보내준 컨트롤 객체예요, 객체. 보내준 컨트롤 객체. 여기에 뒤에 있는 E는 뭐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전달해야 되는 필요한 정보들이 저기에 들어있어요. 지금 버튼은 이벤트 아규멘트를 별로 사용하지 않지만 나중에 다른 컨트롤들은 저기 이벤트 아규멘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때 다시 자세히 다루기로 하죠. 자, 이제 우리는 그리고 페이지 로드 잠깐 살펴보죠. 페이지는 그럼 뭐다? 페이지는 뭐다? 객체 이름이라니까. 클래스 이름이라니까. 페이지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 로드는 뭐다? 불러오기. 이벤트 이름. 네. 내가 원했던 말은 맞는데 맞네. 이벤트 이름. 페이지, 해당되는 페이지가 로드되는 이벤트가 발생될 때 실행하는 거예요. 해당되는 페이지가 로드된다는 건 뭐냐? 서브로부터 쭈루룩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라고 그러죠. 웹 브라우저의 화면에 딱 나타나는 순간이 페이지 로드예요. 그때 실행되는 코드들을 여기다 넣어요. 그래서 이 위치는 보통 우리가 아이고 한글 모드였군. 초기값 설정하는 용도로 써요. 이것은 뭐 하는데 쓴다? 버튼 1을 클릭하였을 때 실행할 동작이에요. 자, 여기에 우리 이제 코드를 직접 이제 넣어보기를 하죠. 어떻게 넣을 거냐? 아주 간단해요. 지금 현재 우리 레이블 2의 텍스트 속성에다가 텍스트 박스 1의 텍스트 속성 값을 전달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텍스트 박스 1에 있는 걸 전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텍스트 박스 1에 값이 남아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텍스트 박스 1번의 텍스트 속성에다가 그냥 집어버릴 거예요. 요만큼만 하면 돼요. 자, 실행을 해볼까요?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 단축키로 뭐라고? 컨트롤 F5요. 컨트롤 F5. 자, 컨트롤 F5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엣지가 딱 뜬다고요. 자, 여기에
내가 어떤 값을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클릭했더니 요 위치가 AA로 바뀌었죠. 동작이 일어난 거예요.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면 우리는 요게 텍스트 박스에 있는 내용을 요쪽에다가 옮겨주라.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지워라 라는 작업을 한 거예요. 별거 아니죠. 이거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자, 우리 여기 샌드를 한번 이용해 볼까요? 샌드. 지금 현재 요거는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컨트롤이 어느 거죠? 컨트롤의 이름은 버튼이요. 버튼 몇 번? 1. 그렇죠. 우리 저기 버튼 1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한번 여기다 해보죠. 아니다. 텍스트가 아니라 레이블 3번에다가 우리 저기 샌드를 이용해서 요 샌드에 이 샌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뭐라고요? 이 샌드가 버튼 괄호 속에 있는 쟤를 우리는 캐스트형 변환 그랬죠. 샌드를 버튼형으로 캐스트형 오브젝트형이기 때문에 오브젝트형에서는 아무런 동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튼 형태로 바꾸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름을 여기다가 찍어라. 이러면 실행을 했을 때 레이블 3에 어느 컨트롤로부터 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진짜 그런 거 한번 실행해 볼까요? 컨트롤 F5. 자, 두흥공과대학교 놓고 클릭하죠. 여기가 두흥공과대학교로 바뀌었어요. 요 밑에가 그 샌드를 통해서 알아냈더니 버튼 1이라고 하는 요게 그 이벤트를 발생시킨 컨트롤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샌드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벤트를 발생시킨 컨트롤을 확인할 수도 있다. 자, 다시 디자인 화면으로 잠깐 가보죠. 디자인 화면에서 우리가 학생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컨트롤을 선택을 하려고 그랬는데 잘못 눌러져 가지고 따당이 돼 버렸어. 그러면 이게 텍스트 박스 1번에 대한 텍스트 체인지드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해요. 근데 이건 내가 잘못 누른 거죠. 아이고 실수했네. 이거 지워버리자. 그리고 이렇게 지워버린다고. 그리고 실행을 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오류가 생겨요. 왜 오류가 생겼을까? 불필요한 거 지웠는데 걔를 한번 보자고요. 자, 다시 디자인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자, 버튼을 봅니다. 이 버튼에 대해서 요게 얘는 속성, 얘는 이벤트라 그랬죠. 자, 우리 버튼은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대표적인 이벤트가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예요. 그래서 버튼 1 클릭이라고 하는 요 C# 코드 내에 버튼 1 클릭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을 거야. 그놈한테 일을 좀 부탁해. 내한테 필요한 클릭하면 여기한테 버튼 1 밑줄 클릭이라고 하는 데 가서 뭔가 할 일이 있을 테니까 그쪽 주소를 가지고 이동해. 이벤트가 주소 가지고 이동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위치를 찾아보라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클릭에 대한 버튼에 대한 다른 이벤트를 쓰려면 여기서 따당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는 텍스트 박스에서 실수를 했죠. 텍스트 박스의 이벤트를 봤더니 야, 텍스트 박스 내에 텍스트 체인지드 글자가 바뀌면 그때는 C# 코드 이 주소를 줄 테니까 C# 코드가 있는 이 번지를 줄 테니까 요쪽에 가서 위임해가지고 델리게이터를 통해서 이벤트 핸들러를 실행해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무슨 일을 했죠? 요 번지가 들어있는 원래 얘가 있어야 되는데 얘 지워버렸잖아요. 얘를. 이 주소를 지워버렸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만 이렇게 싹둑 지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그 이벤트에 들어있는 얘를 지워야 돼요. 얘를 지워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야만 실행을 했을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못했을 때 그럴 때는 꼭 여기 이벤트 와서 지워줘라 하는 것들을 꼭 좀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자, 여기에 helloworld.aspx, helloworld.aspx.cs 이렇게 UI와 C# 소스 코드가 나눠지는 걸 뭐라고 그런다? 아까 이야기했죠? 아까 이야기했잖아. 뭐라고 그런다? 코어 하인드요? 코드 아, 비하인드. 네네. 코드, 아이고. 너가 왜 떠니? 코드 비하인드. 이렇게 써요. 코드 비하인드. 코드가 비하인드 뒤에 있다. 그런 의미예요. 코드 비하인드는. 자, 저런 것들을 코드 비하인드라 그래요. 자, 그러면 코드 비하인드가 아닌 거는 여기에서는 못 만들까? 보통 ASP, JSP, PHP 이런 따위의 언어들은 코드 비하인드로 동작되지 않아요. 그러면 코드 비하인드가 없는 걸 한번 만들어 보죠. 우리 그 교재에는 없어요. 자, 여기에 솔루션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추가, 새 항목 추가. 그러면 이렇게 새 항목 추가에 대한 게 나온다고 그랬죠. 지금 이제 우리는 웹폼을 넣고 이름은 일단 그냥 테스트라 디폴트로 그냥 두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파일의 코드 입력이 이게 체크가 돼 있어야 코드 비하인드라 그랬죠. 이 체크를 없애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해보죠.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얘는. 아까 전에 헬로 월드는 다른 파일의 코드 입력에 체크가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도록 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얘 봤더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네요. 사인을 보면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똑같아 보여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이번에 버튼을 하나 추가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레이블 하나 추가하죠. 거의 하는 거 거의 같아요. 그죠? 자, 버튼은 여기다가 그냥 글자를 클릭으로 바꾸고 레이블은 글자를 지워버리도록 하죠. 없애요. 그냥. 이렇게 디자인 만들었어요. 자, 코드 추가할 때 우리 얘 따당 한다고 그랬죠? 얘 따당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따당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코드들이 요 위에 HTML 위에 이렇게 스크립트라고 하는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버튼 1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을 여기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해보죠. 동작을 시키면 이때는 여러 개의 페이지가 있을 때는 시작 페이지로 설정해주면 이제 다른 게 열립니다. 그 다음에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 컨트롤 F5 누르면 실행이 돼요. 그래서 클릭 누르면 여기 이렇게 나온다고요. 정상적으로 동작이 돼요. 자, 디폴트가 편해 보여요? 헬로 월드가 편해 보여요? 여러분들은 어느 게 편해 보여요? 쓰기 나름인 것 같은데. 그냥 겉보기로 디폴트가 편해 보이죠. 네네. 나름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간단한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화면에 여러 개가 있으면 이거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이런 모습. 근데 실제로 JSP나 이런 것들은 그런 스타일로 구성이 돼요. JSP 스타일로. 자바 코드들이 중간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냥 얘네들은 이제 어떤 심가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디자이너가 있고 프로그래머들이 있어요. 디자인 작업들을 하는 거냐면 자바라든지 CSS라든지
이런 따위를 하는 사람들이 디자이너예요. 프로그래머는 데이터베이스 작업, 그 ASP.NET에서 C# 작업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근데 지금 이렇게 UI와 C# 이렇게 서로 분리가 돼 있으면 요걸 디자이너가 미리 작업해 온 다음에 프로그래머가 거기다 코드를 집어넣어 줄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작업을 나눠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이 형태가 곤란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디자이너와 프로그래머의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NET에서는 이런 그 코드 비하인드가 아닌 하나의 파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얘네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알아두기 바랍니다. 주로 이제 코드 비하인드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자, 뭐 여기에서 우리 맛보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강의록에 있는 것 중에서 핵심적으로 좀 알아야 될 내용들만 조금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죠. ASP.NET 시작하기와 그 C# 복습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몇 개를 이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뭐 벼룩 이야기했죠. 우리 능력을 유리컵 속에 두지 말자 그런 얘기 동영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특정 웹사이트 접속해서 사이트에 구현되어 있는 기능을 알아보자 그랬네요. 그리고 간단한 ASP.NET 예제 그거는 이미 만들었고 ASP.NET 예제 구성 요소 설명을 다 했죠. 그 다음에 C#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 타입 오퍼레이터 오늘 좀 알아보겠습니다. 웹사이트에 우리가 기능을 분석을 해보자면 자, 보통 우리 웹사이트에서 기능을 좀 알아보라 그러면 우리 어디를 주로 살펴봐야 되냐면 주로 물론 메뉴라든지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네이버에서 버튼 형태로 존재하는 건 어떤 게 있느냐? 검색 이런 것들이 버튼이에요. 즉 네이버라고 하는 건 검색 기능이 있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 로그인 얘도 버튼이에요. 얘도 기능이에요. 그다음에 회원가입 요거 좀 다르게 생겼지만 얘도 버튼이에요.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얘네들도 버튼이에요. 일회용 로그인 얘네들도 버튼이에요. 이런 것들이 버튼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기능들입니다. 다음에서도 여기 검색 버튼, 그다음에 로그인 버튼, 회원가입 버튼,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버튼, 카카오 로그인 버튼 이런 것들이 버튼이에요. 그다음에 메뉴 형태로 되어 있는 기능들도 있어요. 메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카페, 메일, 블로그 뭐 이런 것들. 여기에서도 보니까 뭐 사진, 뉴스, 정권 이런 것들이 메뉴들이에요. 메뉴들. 그리고 메뉴가 거기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요 안쪽에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도 메뉴예요. 얘네들도 다 기능들에 해당이 됩니다. 요 안쪽에 이렇게 뉴스, 스포츠 이런 것들이 다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 페이지를 보면서 기능을 찾아라 그러면 저게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로그인 기능이 있습니다. 회원가입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메뉴에서 뉴스를 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 스포츠 뉴스를 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메뉴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그 요런 스타일로 나타나는 것들도 있고요. 요런 거. 그다음에 요런 스타일로 나타나는 것들도 있어요.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사진 게시판이라고 그래요. 요런 것들을 그냥 이제 이런 것들을 게시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진 게시판 형태, 게시판 형태 저런 것도 기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이제 기능이다라는 건데 지금 HTML로 HTML 방법으로 저런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해요. ASP.NET에서 나오는 저런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느냐?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HTML5는 저기 화면에 나타나는 디자이너들이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는 거고 우리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ASP.NET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한다면 여기는 어떤 기능 정보들이 필요할까요? 저기 보는 것처럼 아이디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도 필요해요. 이런 정보들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느냐? 저장이 되어 있는 위치는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속에 저장이 되어 있다. P 같다고. 데이터베이스 속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SP.NET을 공부를 한다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C#을 통해서 ASP.NET을 구현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ASP.NET은 실제로 그 기존에 우리 HTML로 하지 못하던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게 ASP.NET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아까 전에 좀 보여줄 걸 그랬네.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제 우리가 그 글꼴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바탕체라고 불러요. 바탕체. 근데 이 바탕체가 영문자, 대문자 I, 영문자, 소문자 L이 서로 구분되지 않아요. 요 I와 L이 구분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가 저기 수시로 실수가 일어나는 건데 저게 구분이 되면 쟤네들은 되게 쉽게 찾아요. 근데 저게 구분이 안 되면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제 또 그 오류가 났을 때 굉장히 골치 아픈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숫자 0하고 영문자, 대문자 O하고 얘네들도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보통 우리가 숫자를 쓸 때 0을 쓸 때 손으로 쓸 때는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D 같은 게 조금 잘못 쓰면 저기 헷갈리게 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쓴다고 하더라도 D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D는 보통 요렇게 써가지고 요게 D다. 손으로 쓸 때는 구분을 저렇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에 글꼴도 저런 것들이 구분이 잘 되는 글꼴을 써주는 게 좋아요. 근데 기본 글꼴로 되어 있는 이 바탕체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도구 메뉴의 옵션을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환경이라고 하는 곳에 글꼴 및 색을 지정을 합니다. 이때 여기에 바탕체로 되어 있는 것을 요 화살표를 밑으로 눌러서 루시드 산스 타이프라이터 혹은 루시드 산스 콘솔이라고 하는 글꼴을 선택을 해주면 영문자, 대문자 I와 영문자, 소문자 L이 충분히 구분이 돼가지고 작업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좀 바꿔놓기 바래요. 자, 따라하기는 아까 전에 다 했기 때문에 요거는 씩씩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얘기할까요? 보통 우리 OPS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러면 가장 위에 클래스가 들어가고 속성이 들어가고 여기 메서드가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의 컨트롤들은 조금 달리 돼 있어요. 요 위치에 보면 얘는 속성이라고 돼 있죠. 요 위치에 화살표 위치에 가면 여기 이벤트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 OP에서 속성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속성으로 충분히 이제 그 집어넣어 주면 되는데 요것도 우리 OP에서 이야기했던 프로퍼티가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프로퍼티. 프로퍼티가 설정이 돼 있을 때 여기에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메서드 대신에 사실은 여기에 이벤트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고 여기에 클릭을 따당 더블 클릭했을 때 버튼 1 밑줄 클릭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생겼죠. 그래서 이벤트를
여기다가 메서드 대용으로 넣어놓고 요 이벤트 핸들러가 연결되도록 주소를 전달해주는 델리게이터 이용한 이벤트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 OP 개념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 하는 형태를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벤트 핸들러 이거 다 이야기했어요. 시작할 때 컨트롤 F5를 쓰자 이것도 이야기했죠. 자, 이제 C# 요약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네임스페이스. 네임스페이스는 이름 영역 저렇게 구분을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잘 안 번역 안 해요. 그냥 한글로 네임스페이스라고 그래요. 얘네들은 뭘 하기 위해서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걸 쓰느냐? 이게 클래스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클래스를 여러 개를 저장해주는 보따리 역할을 해요. 그래서 클래스를 계층적으로 정리하고 이름이 다른 보따리에 들어있는 이름이랑 겹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는 우리 마트를 연상하자면 과자 코너 이런 음료수 코너 이런 코너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클래스는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물건, 전시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물건들을 우리는 이제 클래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는 객체지만 객체는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주고 우리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를 분류해서 정의해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 네임스페이스를 정의해 줄 때는 요 위에 있는 것처럼 네임스페이스 키워드를 이용하고 웰컴을 쓰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네임스페이스를 정의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템플릿을 선택을 해주면 자동으로 네임스페이스가 만들어져요. 하지만 우리가 네임스페이스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요 아래쪽에 사용하는 요 유징 구문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 위쪽에 유징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유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네임스페이스, 시스템 네임스페이스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을 여기다 사용하자 그런 거죠. 자,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인가? 유징 시스템 네임스페이스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여러분들 찾는 게 과제죠. 여기는 기본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시스템 네임스페이스 내부에 여러 개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들을 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줍니다. 위에 유징 구문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콘솔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쓸 때 system.console이라고 써야 돼요. 근데 위에 using system이라고 해놓는다면 그냥 system 생략하고 콘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게 유징 구문이다. 그래서 위에 유징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나왔는지를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은 변수. 변수는 원래 영어로 variable이라고 그러는데 이 variable을 그냥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자면 변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값이 변할 수 있다. 값이 변할 수 있는 게 변수예요, 수학적으로. 근데 컴퓨터에서는 이 변수라고 하는 개념이 좀 틀려지고 이 변수 선언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슨 의미냐?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주기억 장치 즉 메모리 속에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들을 변수 선언이라고 그래요. 즉 변수를 저장할 그릇을 마련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국을 담을 때와 밥을 담을 때 반찬을 담을 때 그릇 모양이 다르듯이 데이터에 따라서 그릇의 크기가 달라져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지금 뒤로 넘어가 버렸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자료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주기억 장치 그랬는데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공간이에요. 그 큰 공간을 우리가 구분해 줄 때 일단 가장 작은 형태를 우리가 비트라고 불러요. 비트는 바이너리 디지트 약자인데 여기에서는 0 또는 1의 값을 저장해 주는 걸 비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메모리를 비트 단위로 관리하기에는 그러면 너무 개수가 많아져요. 그래서 걔네들을 8개를 묶어서 바이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소는 기본적으로 바이트 단위로 표시를 해줍니다. 주기억 장치가 굉장히 영역이 큰데 그중에 어떤 위치 그럴 때 우리가 주소, 어드레스를 통해서 이 위치한 것을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데이터에 따라서 용기가 크기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INT라고 하는 정수형 자료는 우리가 4바이트 공간에 저장이 됩니다. 캐릭터라고 하는
문자 한자는 기본적으로 2바이트 공간에 저장이 돼요. 플로트, 더블 이런 자료형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지고 그래서 연속적인 공간에 이렇게 INT로 선언해주면 4칸짜리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캐릭터로 선언하면 2칸짜리 공간으로 만들어져요. 어드레스는 여기에 한 개가 부여되고 어드레스는 여기에 한 개가 부여돼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2칸 속에 이렇게 딱 들어있고 4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그 변수 선언은 메모리상에서 값을 저장할 위치를 확보해 주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변수와 상수가 있어요. 상수는 값이 바뀌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상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변수는 값이 바뀌는 데이터를 저장해 주는 공간이에요. 상수는 항상 동일한 값, 바뀌지 않는 값을 저장할 때 써요. 상수 선언할 때는 CONST가 들어간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변수나 상수를 저장해 줄 때 기본 규칙은 알파 뉴머릭 숫자와 영문자를 쓴다. 특수기호는 사용하지 못한다. 단 하나의 특수기호, 사용할 수 있는 특수기호는 밑줄, 언더스코어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자는 반드시 영문자로 시작해야 돼요. 밑줄도 첫 자에 가능합니다. 키워드는 변수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 키워드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무슨 색깔로 나타난다? 키워드는 파란색이요. 그렇죠.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글자들은 키워드라고 부르고 키워드는 용도가 정의되어 있는 단어를 키워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파란색은 변수로 사용하지 못한다. 대소문자가 구분된다. C샵만 그런 게 아니라 C 계열의 언어들은 전부 대소문자 구분해요. 네이밍 컨벤션은 관습이에요. 관습에 따르면 그 관습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따르면 도움이 된다. 공통규칙으로 의미 있는 이름을 갖자. 그리고 한 글자 이름은 가급적 쓰지 말자. 한 글자 이름 쓰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 I라든지 J라든지 이런 것들. 이트레이션 변수는 한 글자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한 글자를 쓰지 말자. 솔루션 이름은 명사로 지정을 하고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하자. 프로젝트 이름 명사로 지정하고 첫 글자 대문자로 하자. 이런 게 기본 관습이에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명사로 지정하고 대문자로 가자. 그 다음에 변수들은 필드, 속성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소문자로 시작하고 각 단어의 시작은 대문자로 가자. 예를 들어서 고객 이름이라고 한다면 고객, 커스터머, C 가장 앞자리는 소문자, 네임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는 대문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밑줄은 특수기호에 해당이 돼요. 밑줄은. 그래서 이 밑줄은 변수에서 사용할 수가 없죠. 특수기호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빈칸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고객 이름 할 때 구분해 주기 위해서 대문자를 써놓으면 딱 보이죠. 커스터머 네임 두 단어가 합쳐진 거. 커스터머 크레디트 리밋 딱 보이죠. 그래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메서드는 대문자로 시작하고 단어의 시작은 대문자로 한다. 상수는 모두 대문자로 이렇게 하되 그 단어 사이에는 밑줄을 통해서 연결을 해준다. 이런 것들이 네이밍 컨벤션이에요. 다음 시모니라고 하는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게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을 헝가리언 표기법 그랬어요. 시모니가 만들었던 헝가리언 표기법은 가장 앞에 접두어를 붙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정수형 자료를 저장한다. I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 방법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더라.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컨트롤에도 준용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 만약에 버튼이라면 앞에다가 btn이라고 붙여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btn OK 이렇게 쓰자는 겁니다. 레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lbl이라고 붙이자. 예를 들어서 레이블 리절트 이렇게 쓰자는 거죠. 텍스트 박스는 텍스트 박스 넘버 1 이런 형태로 쓰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컨트롤의 이름만 보더라도 그 컨트롤이 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훨씬 작업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네이밍 컨벤션 이런 것들도 좀 따라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데이터 타입 자료형으로 가보죠. 자료형은 기본적으로 값형이 있고 참조형이 있어요. 비유를 하자면 현찰이 값형이라면 카드는 참조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가병이고 어떤 것들이 참조형이냐. 가병은 크기가 작은 값을 저장할 때 써요. 크기가 작은 것. 그 다음에 크기가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가병이에요. 자, int, 인테저 몇 바이트 쓴다고? 인테저 몇 바이트 쓴다고? 다들 어디 갔어? 인테저 몇 바이트 쓴다고? 안 들려? 크게 좀 이야기해줘. (4바이트) 쓴다 그랬죠. 크기가 확정이 돼 있어요. 참조형은 크기가 커요. 크기가 변해요. 그것들이 주로 이제 참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크기에서 정수값이 뭐 저기 100만 이런 게 그런 크기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이트 숫자예요. 바이트 숫자. 바이트 숫자가 1바이트 쓰는 거, 2바이트 쓰는 거, 4바이트 쓰는 거, 뭐 8바이트 쓰는 거 이런 것들이 크기가 딱 확정이 돼 있고 크기가 작은 거예요. 자, 스트링 문자열은 크기가 얼마예요? 몰라요. 왜? 글자 크기가 한자일 수도 있고 백자일 수도 있고 천자일 수도 있고 만자일 수도 있고 스트링이라고 하는 자료형은 크기가 막 달라요. 자, 클래스의 크기는 몇 바이트예요?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멤버 변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메소드가 몇 개냐에 따라서 차지하는 공간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클래스나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참조형인데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정해진 공간 속에 값을 집어넣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인테저 정수 같은 경우는 4바이트에 늘 집어넣을 수 있어요. 0도 4바이트에 넣을 수 있고 뭐 42억짜리도 여기 2억은 인테저는 안 되는구나. 21억도 여기다가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 딱 크기가 4바이트로 고정이 돼 있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글자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숫자에 따라서 크기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딱 요 영역에는 화살표만 가지고 있고 화살표를 가지고 갔더니 여기에 값이 들어있더라. 글자의 가장 끝에는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escape sequence 그랬어요. 그래서 글자가 끝났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영역을 우리는 스택이라고 그랬고 스택 이런 영역을 힙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조형은 스텝 영역에는 멤버 변수들만 레퍼런스 변수들만 넣어놓고 실제 데이터는 힙 영역에 넣어둔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정수형입니다. 정수형은 바이트, 숏, 인테저, 롱 이런 것들이 정수형인데 각각 크기는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가 있어요. 부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기 바이트는 S라고 붙어 있는데 사인드 부호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S는 사인드 부호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나머지 여기에 U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에 unsigned예요. unsigned. 그래서 부호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문자를 나타내는데 유니코드라고 그래요. 코드. 코드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얘네들은 약속이에요. 영문자, 대문자 A라고 하는 글자가 있다. 얘네들은 컴퓨터에 저장할 때는 65라고 저장을 해둡니다. 숫자 0에 해당되는 게 있다. 얘네들은 숫자 0은 컴퓨터에 저장할 때는 48번 이렇게 넣어둡니다. 65번 컴퓨터에 저장해놓고 나중에 화면에 표시할 때는 A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약속은 우리가 번호 숫자로 돼 있고 그래서 캐릭터는 우리가 정수형 자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대부분 이제 문자형 저렇게 분리하기도 하죠. 이 정수형 자료는 롱이라고 하더라도 1보다 적은 숫자를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숫자를 저장할 수 없어요. 걔네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수형 혹은 지수형이라고 부르는 이런 또는 부동 소수 점수라고 부르는 이런 자료를 도입했어요. 부동 소수 점수는 플로팅 포인트 타입이라고 부르는데 포인트 그러면 소수점이에요. 플로트 둥둥 떠다니는 걸 플로트 그래요. 소수점의 의미가 둥둥 떠다니는 것을 부동 소수점수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뒤쪽에 있는 지수에 따라서 이 소수점의 의미가 좀 각각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 부동 소수점수 실수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형태를 사용하는데 플롯 4바이트짜리 더블 8바이트가 있어요. 요즘은 주로 더블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옛날에는 컴퓨터의 메모리가 부족할 때는 크기 줄이려고 4바이트 썼는데 요즘은 주로 8바이트 써요. 우리 그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는 얘네들을 저장할 때 어떻게 집어넣느냐 하면 부호가 있고 0.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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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다음에 곱하기 16에 어쩌고 저쩌고 성 이렇게 표시해줘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는 가수라고 그러고 요 부분을 우리는 지수라고 그래요. 실제 컴퓨터에 저장할 때는 부호, 가수, 지수 이렇게 세 가지만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약속으로 해두는 거죠. 네, 여기에서 그 4바이트에서 8바이트로 늘어가면서 지수부도 대폭 늘어나지만 가수부의 숫자도 늘어나요. 부동 소수 점수 플롯형은 가수가 6자리밖에 의미가 없는데 배정도형은 훨씬 늘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효 숫자 그렇게 표시하죠. 유효 숫자. 배정도형으로 감으로써 유효 숫자도 늘어나고 지수도 늘어나요. 그리고 여기에 그 실수형 자료는 본질적으로 뒤쪽이 잘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트렁케이션 에러라고 불러요. 걔네들. 논리형 자료, 참 또는 거짓을 갖는 것을 논리형 자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내 프레임워크의 자료형과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랬는데 단내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를 우리 C#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걸 실행하는 환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C# 프로그램을 짜지만 어떤 사람들은 비주얼 베이직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기도 합니다. 비주얼 베이직도 자바와 마찬가지로 단내 프레임워크에서 동작되는 중간 코드로 만들어주고 C#도 단내 프레임워크에서 동작되는 중간 코드로 만들어둬요. 그래서 C#과 비주얼 베이직으로 짠 프로그램이 짬뽕이 돼 있어도 정상적으로 동작이 됩니다. 근데 C#에서의 자료형은 C 언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비주얼 베이직은 옛날부터 자기들이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통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단내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C# 자료형과 단내 프레임워크는 살펴보면 거의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는 글자 한자를 의미하고 스트링은 여러 개의 문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링형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게 스트링형은 참조형이다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요 앞에 거는 저 강의록 좀 참고하고 스트링형은 기본적으로 같다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그 연산자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연산자는 비주얼 스튜디오만 존재해요. 다른 것들은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쪽에는 어떻게 쓰느냐? 변수 점 equals라고 하는 메서드를 써요. 그 다음에 괄호 속에 비교 대상이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C샵에서도 equals 메서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연산자를 좀 더 많이 쓰는데 그 다른 언어에서는 저런 게 없다. 그런 것들을 알면 되겠고 이 escape 시퀀스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폴더 구조를 쓸 때 C 루트 밑에 DOC 밑에 이렇게 쓰는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써줘요.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 역 슬래시 제로, 역 슬래시 N 이런 것들이 사실은 두 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글자 한자들이에요. 역 슬래시 B 이런 것도 있고요. 얘네들이 그 역 슬래시도 있어요. 요것 또한 글자 한자예요. 얘네들은 escape이라고 그 역 슬래시라고 하는 건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우리가 폴더 구조를 쓰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쓰면 요 같이 써줘야 돼요. 두 개씩. 근데 요 잘 안 보이지만 앞쪽에 이렇게 at이라고 붙여놓으면 이렇게 한 개씩만 쓰더라도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escape 시퀀서 처리하지 않게 하려면 요 앞쪽에다가 at이라고 하는 걸 붙여주면 된다. 얘는 꼭 좀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형변환, 이것은 명시적인 형변환과 암시적인 형변환이 있는데 여기에 그 암시적인 형변환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랬네. 명시적인 형변환은 변수 앞에다가 괄호 속에다가 자료형을 붙여놓으면 되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캐스터 형변환 그렇게 부릅니다. 일반 그 A라고 하는 값에다가 지금 A는 지금 플로트형이네요. 여기다가 우리가 그 캐스터 형변환으로 괄호 int라고 해주면 이 전체 값이 정수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정수형 B 변수에다가 그 값들을 저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캐스터 형변환 그래요. 근데 숫자는 가형이고 글자는 기본적으로 참조형이라 그랬죠. 이 둘 사이에는 캐스터 형변환을 통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메서드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숫자로 바꿀 때 integer.pass, double.pass 이런 형태로 바꾸고 글자로 바꿀 때는 toString 메서드를 이용해서 글자로 바꿔줍니다. 이런 것들도 꼭 좀 알아둬야 돼요. 마지막으로 다룰 게 연산자예요. 더하기 연산자가 있는데 2라는 값과 3이라는 값을 연산자에 집어넣었더니 5라는 값이 나오네요. 이 연산자는 꼭 블랙박스처럼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더하기라고 하는 연산자는 입력 요소가 몇 개예요? 하나, 둘,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이 연산자를 분류할 때 얘네들을 이항 연산자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항이 한 개인 것도 있겠네요. 항이 한 개 있는 것은 어떻게 부르느냐? 단항 연산자 그렇게 불러요. 항이 세 개인 거 있겠네요. 그런 것들은 이제 삼항 연산자 그렇게 불러요. 삼항 연산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조건 연산자라고 부르는 거. 자, 더하기는 입력으로 숫자가 들어가고 출력으로도 숫자가 출력이 되네요. 그런 것들을 수치 연산자 그래요. 또 다른 것도 있겠네요. 다른 것들은 관계 연산자라고 부르는 게 있고 크다 작다 이런 거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논리 연산자와 비슷한 게 비트 연산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참 또는 거짓을 가지고 따지는 것들이 논리 연산자, 비트 연산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산자 우선순위는 사실은 괄호가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수치 연산자가 관계 연산자보다 우선하고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보다 우선하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수치 연산자는 단항이 이항보다는 우선하고 이항이 삼항보다 우선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표로 그려놓은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얘기 안 해도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거라서 우리가 이제 논리 연산자, 비트 연산자만 잠깐 좀 보도록 하죠. 논리 연산자는 참 또는 거짓을 다루는 거고 비트 연산자는 0 또는 1을 가지고 판단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표시해 줄 때 연산자는 논리 곱은 앰퍼센트 2개 쓰거나 1개 쓰거나 그다음에 논리합은 긴 짝대기 2개 쓰거나 1개 쓰거나 배타적인 논리합은 여기 꺽쇠 하나 쓰거나 그다음에 논리 부정 낫은 느낌표를 씁니다. 비트 연산자에서는 1개씩만 써야 돼요. 그거 자체를. 그리고 부정에 해당되는 것은 이런 갈매기요를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 잠깐 논리 곱을 볼까요? 논리 곱은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둘 다 참일 때만 참이 되고 나머지 경우는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논리 합의 경우에는 비트에서 논리 합은 이렇게 표시해 주는데 둘 중에 하나만 참이 되면 참이 됩니다. 자, 우리 논리 곱, 논리 합은 왜 곱 합이라고 부르느냐? 요거하고 요걸 가지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A and B는 0, 0, 0, 1의 값을 갖습니다. A가 0이고 B가 0인 상태에서 0 곱하기 0은 기본적으로 0이 되더라 그런 얘기죠. 0 곱하기 1도 0이더라. 1 곱하기 0도 0이더라. 1 곱하기 1일 때만 1이 되더라.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논리 사이의 곱셈이다. 그래서 논리 곱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A or B는 요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더하기니까 0 더하기 0은 0이 된다. 0 더하기 1은 1이 된다. 1 더하기 0도 1이 된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이 된다. 왜 1이 되느냐? 원래 얘는 전자공학적으로 보면 논리 0은 0볼트라고 하는 전압에 해당이 돼요. 논리 1은 5볼트라고 하는 값이 됩니다.
5V 입력이 두 개가 들어온다고 해서 걔가 10V로 늘어나진 않아요. 그냥 5V일 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덧셈 개념이다. 그래서 논리합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시프트 연산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드웨어를 처리해주는 엔지니어들이 많이 쓰는 거고 우리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서 사실은 시프트 연산자는 많이 안 써요. 시프트 연산자는 왼쪽으로 이동, 오른쪽으로 이동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통해서 한번 보죠. 여기에서 0x라고 하는 것은 16진수를 의미합니다. 16진수 한 자리는 2진수 4자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0x01이라고 하는 것은 0이 2진수 4자리, 1이 2진수 4자리. 그래서 00000001에 해당이 됩니다. 얘를 10진수로 계산하면 얘는 1의 값이 나와요. 얘를 A를 왼쪽으로 그 3칸을 이동했다. 한 칸, 두 칸, 3칸을 이동했어요. 그러면 1의 위치가 여기 들어있겠네요. 이 경우에는 얘를 10진수로 해봤더니 8이 나오더라. 즉 1에서 8까지는 8배가 되더라. 2의 1성, 2의 2성, 2의 3성까지 가서 여기 2의 3성 3칸을 움직였기 때문에 8배가 되더라라는 게 시프트 연산자입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옮기면 그 2분의 1씩 차츰차츰 감소돼요. 얘네들은 음수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것들을 시프트 연산자 그러는데 시프트 연산자 우리 응용 프로그래머들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은 여기까지네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디버깅하고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하는 거하고 뭔 차이가 이게 좀 있어요? 이야기해 줄래? 그 디버깅 시작하고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하는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잠깐만. 왜 얘가 나오냐? 잠깐. 어디 갔어? 지금 내 말 들려? 네. 네. 방금 내가 실수로 그 화면을 빠져나가 버렸었네. 자, 디버깅은 그 우리가 중간고사 무렵 한 7주, 8주, 6, 7, 8주 그 정도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디버깅 시작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을 때 오류를 찾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점을 삽입을 해놓고 디버깅 시작 그러면 프로그램이 쭉 실행을 하다 중단점에 딱 멈추어. 그래서 그 상태에서 내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을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 우리가 할 때는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을 하는 게 좋고 중단점을 넣어놓고 문제점을 찾으려고 할 때 그때만 디버깅 시작을 해주면 되겠어요. 네. 자, 또 다른 질문? 자, 다른 질문 없어요? 그럼 다른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할까 하는데 자, 일단 녹음을 중지하겠습니다.